안녕하세요. 네, 저도 역시 생각한 것보다는 확실히 않아서 마음이 편안한 편이네요. 반갑습니다. 원래 장소에 먼저 했는데 앞에 김동희께서 사이클의 역사를 처음 해보는데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좀 기분이 묘해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를 준비하는데 제가 처음 따라서 제 힘이 붙여서 굉장히 수정해서 너무 애를 써주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와서 내려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이클과 마가리 씨의 가장 큰 수요를 받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운이 좋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랑스러운 너무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조금 하지만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넣어주셨거든요. 다른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 명씩 보시면요. 예스터데이 같은 때 제가 잘 끊고 이렇게 어수선하면 자기를 시키는 거 이러는데 오늘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먼저 키워드로 저를 불러주신 분은 아닌데 제가 어학전문가예요. 어학전문가가 활동을 한다는 것이 이번 활동의 주제 자유로운 주제에 어울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연어 처리 스터디에서 아까 보시면 회사도 자연어 처리하는 회사죠. 그리고 위에도 보시면 자연어 처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함께 논문도 쓰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잠깐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어떻게 전공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업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연어 처리의 자연어 처리의 일반적인 과정을 제가 4년 전에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보시면 되게 분석적이에요. 맨 위에 말하는 것, 그리고 글자로 쓰여진 텍스트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음성 신호가 들어오면 내지는 문자가 잘 잘려진 토큰으로 들어오면 걔를 형태를 보고 그 단어 형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문장 단위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사용자와 대화를 할 때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분석적인 방법으로 자연어 처리의 과정을 배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딥러닝이라는 방법이 들어오면서 다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소리나 글자 단어가 그 로우 데이터로 들어와서 한 번에 모든 과정들이 처리된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 중간 과정들이 이 모델 안에 녹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딥러닝 뭐 번역이나 음성인식, 감성분석, 뭐 대화 시스템, 뭐 챗봇이나 Q&A 시스템 같은 것들 할 수 있지, 잘하는 것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발표를 준비할 때 그 시니어 분들께서 이 부분을 꼭 말해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회사에 들어올 때 모델링만 공부해서 내가 모델링 할 줄 알아요. 책에서 모델링 공부했어요 라고 얘기해도 사실 그 전에 무수한 노가다가 있다라는 것을 꼭 강조해달라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 프로세스는 저도 뭐 회사에서 일로 할 때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모델링하고 파라미터를 튜닝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로 보통 이루어지죠. 그리고 뭐 데이터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 그 데이터가 한국어 데이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데이터를 다뤄야 된다고 하면 대부분 뭐 크롤링이나 요즘 약간 순화된 말로 스크래핑, 뭐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일단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가 필요한 영역에서. 그러면 사실 위키피디아 데이터 같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걸 가져와도 전 세계 언어가 다 거기에 녹아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정제 과정을 겪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딸려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 내가 정규 표현식으로 필요한 것만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안에서 그 글자들만, 낱낱의 글자들만 있는 그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해내기까지는 또 수많은 프로세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과정이 모델링 과정과 마찬가지로 때때로는 모델링 과정보다 더 오랜 시간을 걸리는 그런 고생이 필요하다. 그런 땀내와 삽질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방식을 저는 택했는데요. 그러니까 비전공자고 회사 경험이 많지 않다든가 뭐 머신러닝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상적인 데이터를 하나 일단 만듭니다. 한 줄이라도 괜찮아요. 보통 딥러닝인데 당연히 데이터 많아야지, 모델링 잘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줄로도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한 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상적인 한 줄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모델을 여기다 적용해서 얘를 한번 돌려볼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직접 해봅니다. 그리고 잘 되면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약간 비전공자가 있는 그 넘기 어려운 문턱들, 약간 겁먹는 과정들 이런 거를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해보니까 되네 라든가 처음에 남의 소스 긁어서 해봤는데 되네? 한두 줄 한번 여기 뭐 바꿔볼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장하는 거라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깔끔한 데이터부터 한 줄의 코딩부터 시작한다면 다소 문턱을 넘기가 조금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거를 생각 안 하고 데이터가 없어서라든가 난 코딩을 못해 라고 생각하면 되게 빨리 까먹어요. 실력이 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전공한 것도 아니고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도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신을 견인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게 해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것만 하면 책은 사실 데이터도 깨끗하고 코드도 잘 설명되어 있고 이래서 이런 과정들을 아예 모르잖아요. 근데 막상 제 거의 데이터를 다룰 때는 다 아시다시피 분석하시는 분들 특히 공감하시겠지만 이 엄청난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아마 오후 튜토리얼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특히 뭐 조우님이나 이런 분들 어제 살짝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려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셔서 요 데이터 핸들링하는 부분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오히려 회사에선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기 한 5월 때쯤에 그 발표를 부탁받은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너무 바빴고 한 6월 때쯤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6월 한 말쯤인 것 같아요. 뭔가 약간의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가서 비전공자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사실 많이 못합니다. 뭐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데 자꾸 까먹고, 그리고 사실 문턱이 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내 몸을 일으켜서 스터디 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저께만 해도 너무 더웠고 또 때로 너무 춥고 때로는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내가 몸이 힘들고 굉장히 못 갈 이유가 많고 가면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드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비전공자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다 믿겠어요? 그래서 약간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제가 캐글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캐글 스터디가 약간 이런 거예요. 이제 책 보고 코드를 좀 뗐다 싶으면 데이터 분석가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제 사이트에 한번 접근해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에듀케이셔널 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헬로우 파이썬 이런 것도 찍어서 연습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처음부터의 하나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넘어가면 약간 튜토리얼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을 하나 이렇게 따라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 다음에 이제 컴피티션에 참석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참석하는데 다 영어인 거예요. 저는 국문과고 또 회사에서 일도 했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내 경험들을 살려서 국어 데이터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국어 데이터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가 사실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파이콘에서 발표하신 박은영 님이 만든 네이버 센티멘탈 무비 코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퍼스는 네이버 영화평에서 나오는 긍정과 부정의 영화평을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 이분법으로 그냥 0과 1로만 매핑해 놓은 거예요. 레이블링을 붙여놓은 거죠. 또 데이터가 좋고 데이터 양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씁니다. 근데 캐글을 보니까 악평을 5개로 레이블링 해놨더라고요. 사람이 좋지 않으면 나쁘진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비스를 만들고 나면 굉장히 다양한 감성들이 챗봇을 만드실 때는 챗봇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러면 사람이 직접 참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읽어야 될 텐데 그냥 가벼운 정도다와 심각한 정도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국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돼서 그 박은정님 만드신 걸 끌어와서 2만 개를 하나씩 손으로 이렇게 얘는 긍정이야. 이걸 휴먼 러닝이라고 하는데 얘는 부정이야. 하나씩 붙이는 거죠. 그동안 받은 것도 많은데 이건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귀찮았는데 그거 아세요? 혹시 아르바이트 중에 인형 눈알 붙이는 아르바이트 있죠? 그거를 하는 마음으로 휴먼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휴먼 러닝을 하면서 느낀 건데 원래 데이터는 위키피디아에서 서로 대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되게 상대방에 대한 비방도 많고 F워드로 시작하는 욕도 있고 되게 데이터가 부정을 레이블링하기 좋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어 데이터는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사실 욕설은 거의 이렇게 빵꾸로 뚫려져 있거나 욕설이 없어요. 그리고 나쁜 말을 해도 너무 나쁘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재미없어, 뭐 지루해, 짜증나, 약간 이런 정도예요.
여기 밑에도 보시면 영상도 아름답고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짜증나고 답답하다. 얘는 그냥 특식이잖아요. 그냥 악평. 누구를 협박한 것도 아니고 위협한 것도 아니고 뭐 누구에게 모욕감을 준 것도 없잖아요. 근데 가끔 특정 영화배우, 특정 감독에 대한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레이블링하기가 좋죠, 저는. 그래서 이런 휴먼 러닝의 결과를 반영해서 일단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고 나니까 약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나 더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사실 먼저 만든 건 챗봇 훈련용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챗봇 만드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데이터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알아서 원래는 회사에서는 돈 주고 아르바이트 시켰는데 제가 돈 주고 근데 도와준 친구는 있어요. 심지수라고 같이 대학에 다니는 친구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저는 이 데이터가 중립, 이별,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기획을 할 때.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잡담이 있을 거고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걸 하나 만들고 긍정적인 걸 하나 만들면 약간 이 어널리시스 할 때도 편할 것 같고 챗봇의 기능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약간 반복 있게 만들면 요 데이터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질문상 유사성을 평가하는. 그래서 약간 이왕 고생하는 거 일단 첫 번째 할 때 이게 힘들다는 건 알았기 때문에 이왕 고생하는 거 여러 가지로 써보자 라고 생각해서 요 데이터를 만들면서 약간 기획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별, 부정 이거를 한 3,000개 정도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랑은 상황이 많아요. 같이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뭐 사건도 생기고 인사도 드려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사건이 되게 많은데 이별은 그냥 하나예요. 이별한 지 100일 됐어, 1000일 됐어, 1년 됐어, 5년 됐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막 이별 사이트 들어가서 막 보고 다 했는데 큰 상황은 없더라고요. 그냥 밤에 잠이 안 와, 새벽에 잠이 안 와, 약간 이런 거라서 괴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래도 꾸역꾸역 둘이서 3,000개를 만들고 사랑 데이터도 만들고 나머지 약간 수다에 해당하는 거랑 이름을 위로보시라고 하자. 이름 뭐냐고 물어보면 위로보시라고 대답하도록 하고 약간 뭐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드려요. 약간 이런 답들이 매칭되도록 하는 중립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사실 챗봇 데이터를 만들 때부터 이제 이게 반복이 있으면 1로 없으면 0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면 0으로 다른 질문이면 1로 이렇게 매핑이 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는 가지고 와서 정제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질문상 유사성을 측정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 영어도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게 그 캐글 사이트에 가시면 같은 유형의 영어 데이터와 굉장히 양이 많고 질은 더 좋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분석해보면 ROC 커브가 약간 이렇게 왜곡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거는 작지만 좀 나름 깔끔하게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이런 데이터로 만들어서 깃허브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데이터 변형하셔도 되고 뺄 데이터 빼셔도 되고 그냥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이런 정도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 되나요? 감사합니다. 박수를 유도해서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약간의 씩씩함이 한 명의 국문과와 100명의 개발자가 있을 때 되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모델부터 성능평가까지는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사이트는 그 CS24N이라는 사이트예요. 약간 자연언어 처리를 딥러닝으로 하는 공개된 유튜브와 PDF 파일로 강의 자료 이게 전부 다 올라오는 거라서 저는 뭐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뭐 언니 저 공부 약간 코드는 돌려봤는데 공부도 하고 싶어요. 이게 개발자 회사죠. 그죠? 이론을 끝냈는데 이제 개발을 해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 잘 없잖아요. 코드 돌려봤는데 이론을 잘 모르겠어요. TSN이 뭐예요? 약간 소프트맥스가 어떻게 해요? 약간 이럴 때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저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드는데 너무 지겨워서 되게 바보 같은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이 챗봇 데이터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말을 다 날려서 매주 1,000라인씩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강좌를 했어요. 제가 재밌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대충 한 5개 강좌 5,000라인 정도를 번역해서 마찬가지로 깃허브에 공개했습니다. 되게 발번역이고 혼자 하다 보니까 지루한 시간에는 되게 그냥 약간 번역기 돌려서 너무 어색한 것만 좀 고치고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 뭐 이렇게 써?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영어만 보기 좀 지루하다든가 아니면 빠르게 한번 텍스트로 그냥 훑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1강에서 매닝 선생님이 그 자연어 처리라는 게 왜 힘드냐라는 거에서 사람이 보통 이렇게 하나의 일을 계속하면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언어 전공자도 들어가고 개발자도 들어오고 수학 전문가도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 잘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다 약간 이런 위로되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약간 이런 위로받는 느낌으로 저 스터디도 약간 위로받는 느낌으로 가긴 했는데 위로받는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만 하면 되게 사기꾼 같잖아요. 어쩌다가 컴퓨터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해서 갔는데 코딩하게 됐어요 라든가 아니면 뭐 데이터 만들어서 이론 공부해서 챗봇 만들었어요. 저 앞에 계시는 분이 카카오톡에 연동하는 거 알려준다고 해서 또 찾아가서 카카오톡 연동하고 뭐 그랬어요. 뭐 재밌게 놀았어요 이러면 난 힘들게 지금 개발하는데 지금 장난치냐 이러실 것 같아서 약간 페인 포인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학 전공자가 볼 때는 되게 좀 더 미세하게 문장들을 보는 게 아무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난 다 처리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저는 한 번 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그 포인트에 제가 시간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제일 긴 명사가 이 단어라고 합니다. 엄청 길죠. 위키피디아에 이게 제일 긴 단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 지금 자동으로 띄어쓰기 돼 있죠. 저는 띄어쓰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얘는 이 단어가 너무 기니까 자동으로 얘가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런 건 처리하기 힘들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는 아마 이제 끌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하는 띄어쓰기는 무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웹에서 띄어쓰기를 잘 안 합니다. 많이 붙이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고 했어요 라고 쓰는 사람 거의 없죠. 했어요 이렇게 쓰잖아요. 오타가 너무 많죠. 그리고 모호한 문장은 어차피 전 세계 자연어 처리에서 힘든 점이죠. 철수와 순이의 결혼식이라고 하면 철수 결혼식, 순이의 결혼식 따로 갔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막상 이제 처리할 때 나는 제가 아까 챗봇 데이터 만들었는데 짧고 간결하고 주제가 있는 데이터로 깔끔하게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실상 들어오는 데이터는 그렇지 않은 확률이 굉장히 많죠. 중심이 없고 길고 자기 중심 얘기는 한 줄인데 그 앞에 다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이러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비속을 보면 전 좀 재밌어요. 다른 분들은 로스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시는데 전 데이터를 보면서 좀 즐거워하는 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촉 이런 단어를 보면 지금 개발자들은 역시 초고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음절 단위하고 음소 단위에서 모두 축약을 했네? 되게 신기하다. 왜 그랬지? 이런 게 맞나? 다른 것도 있나? 이런 생각을 오래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늘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국어학 전공자로 좋은 점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품사 태깅 같은 거에 요 옆에 NNG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조사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세종 태그셋인데 이런 건 너무나 익숙하고 그냥 문장 주면 저희는 문장 주면 손으로 하는 게 두 가지 있는데 국어학 전공자가 이런 거 혼자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장을 주면 구문 분석 다 손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트리를 1000개는 그려봐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잘하지는 않고 저는 기계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품사 태그셋이라든가 뒤에 나오는 약간 구문 분석기 같은 것들을 보면 되게 좀 행복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 조금 더 개발이 재밌다라든가 개발자는 마술사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손으로 열심히 나무 천그를 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틀렸더라도 휘리리 끝내준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어려운 거는 협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가 재밌어서 미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라고 서로 물어가면서 한다면 좀 더 발전적인, 긍정적인 한 부문에 있는 사람은 생각해낼 수 없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사실 명사 뒤에 뭐가 붙어요? 이러면 뭐가 붙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을 텐데 명사 뒤에 뭐가 붙나요? 조사가 붙죠. 네.
어간 뒤에 어미가 붙고, 그래서 이 한국어는 이 뭔가의 뒤가 이렇게 영어처럼 단어가 하나씩 이렇게 띄어쓰기 되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애들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 중에서 저는 어미 쪽에 관심이 있어서 요즘 이 세종 구어 전사 자료를 전부 다 가져와서 구어 자료만 가져왔어요. 그 중에서 어미만 뽑았는데 472개더라고요. 그 세종이 가끔 욕을 먹는 것 같지만 굉장한 자료인 게 그 전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정말 꼼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와 맛있다 이러면 맛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와 맛있당 이러면 맛있당 이렇게 전사했습니다. 그럼 종결하기가 더 많아지죠. 다도 있고 당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72개가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종결하기가 많다. 이거를 한 번에 스탑워즈로 빼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처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고 싶으면 그만큼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구문 분석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구문 분석까지 해서 데이터 핸들링 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문제 제기만 하나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구문 분석기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CS224N을 들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하이어라키가 잘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에서 어떻게 붙고 이게 되게 잘 돼 있죠. 그래서 딱 얘네 이렇게 해서 뭔가 처리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국어는 아직 이 정도 수준입니다. 세종 태그셋을 가져왔을 때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어미도 중간에 들어가면 걔를 잘 처리해내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제가 100% 장담은 못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약간 후속 연구가 있었거나 후속 작업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의미역 부분이라든가 의존문법과 관련된 다른 처리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쪽 부분이 뭐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는 김에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이건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언어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해주면 잘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칠까 하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교장 선생님 혼나 같네요. 일단 추천 홈페이지와 추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제가 성장한 사이버스가 당연히 스터디 할 때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 경험상 비전공자가 그 옆에 있는 파이저국 가서 첫날 앉아서 코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언하고 저 오늘 이거 할 겁니다 라고 하고 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지금은 제가 파이저국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찾아가면 저 오늘 뭐 블로그 하나 만들 거예요 라고 하고 끝날 때쯤에 블로그 하나 만들고 올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러기 좀 힘들죠. 그래서 되게 아무나 오세요. 모르면 그냥 이따가 한번 발표하면 실력이 늘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이버스를 추천드리고요. 사이버스 안에 있는 자신이 관심 있는 스터디를 추천을 드리고 조금 더 익숙하다 하면 파이조그도 괜찮습니다. 뭐 서너 시간 정도 앉아서 방해받지 않고 코딩 할 수 있고 잘 모르면 그 현직 개발자분이시거나 아니면 전공하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약간 한두 줄만 알려주면 이렇게 턱을 넘을 수 있는데 왜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기분 좋아지면 제가 또 페이스북에 나 이거 한 줄 도움받아서 했다 라고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손을 흔드셔서 마치겠습니다.